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 정부가 일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고란 경제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5월 9일까지인데 예. 대통령 아마는 없습니다. 이제. 아마 없어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어졌네. 네, 없어졌어요. 세입자의 계약 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안 나가면 방법이 없으니 네. 그 합법적인 세입자의 계약 기간까지는 네. 실거주하지 않고도 그 짧은 기간에 비거주해도 된다. 예. 이번 주에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대통령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0채, 500채 바꿔준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현재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네, 확실하게 5월 9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세입자에 있는 매물을 앞으로 팔 수 있게 되고요. 무주택자라면은 전세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다주택자 매물을 사면 실거주가 2년이 유예가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서요. 매물 유도를 위해서 거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려면요. 반드시 실거주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낀 매물, 갭 투자죠. 이제 이게 매수가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에는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 이게 무주택자입니다. 네. 무주택자가 살 때는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을 보장해 주면서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네. 그리고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끝나는데요. 계약만 5월 9일 이전에 하면 잔금 또는 등기 시기도 유예가 그러니까 늘어났더라고요. 시기 자체가. 네, 맞습니다. 이 강남 말씀해 강남 주시죠. 3구 및 용산 이거 원래 토호제 지역이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3개월이었는데 4개월로 연장을 해줬고요. 그래서 시점으로 말씀드리자면 9월 9일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 외에 서울 및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만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9일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아, 잔금이랑 등기 시점이 네, 그 정도 맞아요. 9월 9일과 11월 9일 정도까지 네. 이렇게 연기가 된 거군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네. 뭐냐면 이 매수자 자격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예외해줬다 그래서 뭐 집이 있는 사람이 한 채를 더 산다는 이건 안 되고요. 네. 이 얘기는 뭐냐? 실수요자에게만 퇴로를 열어주겠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녀 계약까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바뀐 전세법에 따르면 일단 2년 산 다음에 다시 2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안 됩니다. 아. 네, 요거는 안 되고요. 네. 남아있는 계약 그것만 이제 한해서 실거주 의무가 약간 이제 유예가 되는 겁니다. 네, 사실 다주택자들 매물 좀 많이 내놔라 이런 의도예요. 그래서 퇴로도 사실 열어준 셈인데 교수님 보셨을 때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다주택자들이 반발한 것이 뭐 중과 유예하면 그냥 뭐 낼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 살 사람이 없다. 뭐 어떻게 팔라는 얘기냐. 이제 이런 항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정부가 할 말 없게 만든 거죠. 여전히 사실은 뭐 대출 규제라든가 뭐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또 네. 무주택자만 살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크게 들지는 않는데요. 대신에 공급은 늘어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안 팔면 양도세를 굉장히 세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좀 공급을 유도하고 대신 수요를 억제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좀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인 것 같고요. 실제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좀 나중 이 제도만으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공급 물량을 많이 일단은 내놓게 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볼수 시장의 있겠군요. 안정화를 유도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이해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라는 기대가 들면 또 안 사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공급은 계속 생기는데 수요는 덜 축되고 네. 더 또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하방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아마 고려해서 이런 정책을 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재정경제부는 내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 찬압
에릭 트럼프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매일경제가 주최한 이 암호화폐 포럼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는데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달러나 금 등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art will be tokenized. I think Hollywood will be tokenized. I think music will be tokenized. I think commodities will be tokenized. Real estate will be tokenized. And I could go down the list. All of those things are going to get tokenized. I truly think the United States is leading the world in terms of the crypto revolution. And I will say, I think Korea is absolutely leading Asia in this digital transformation. Technology is advancing a lot faster than the laws. The laws have to keep up, otherwise countries are going to get left behind. And that's what 네, 에릭 트럼프입니다. 미술품, 음악, 뭐 부동산 모든 상품이 모든 자산이 토큰화될 것이다. 이게 좀 눈에 띄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토큰화라고 하는 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타워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게 만약에 1,000억 원이다라고 하면 이 트럼프 타워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뭐 누가 있을까요? 기관 정도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각자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들 돈을 모아서 작은 펀드를 만든 다음에 그 펀드로 이제 1,00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큰화를 하게 되면 이게 1,000억 원짜리 가치를 예를 들면 1,000억 개로 쪼개는 겁니다. 네. 그러면 1,000억 개, 한 개당 1원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1원 가치의 토큰을 누구나 살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1원짜리, 뭐 2원짜리, 뭐 100원이면 이건 아무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해당 자산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에릭 트럼프가 말하는 토크나이제이션, 토큰화를 보자면요. 어떻게 보자면 기존에는 여러 가지 거래의 불편성, 그리고 거래 단위가 너무 커서 일반인들이, 대중이 거래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시장 자체를 토큰화를 통해서 대중화시켜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가상화폐 뭐 거래소가 있다 이러면 그런 토큰화돼 있는 거를 다 살 수 있다 이 네, 말인 맞습니다. 거군요. 지금 그냥 우리가 이게 뭐 예를 들면 업비트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네. 코인들 사는 것처럼 네. 어떤 특정 코인, 이 토큰을 사는데 그 토큰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거래된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치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타워를 담보로 발행된 토큰이다 이러면 그 토큰의 가치는 그 트럼프 타워의 가치와 연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 대중들도 토큰화를 통해서 이런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에릭 트럼프가 강조한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자금 조달 방법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금융 권력이 기존 소수 대형은행에서 일반 대중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요. 어떻게 보자면 이쪽 블록체인 씬에서는 토크나이제이션, 토큰화를 투자의 민주화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방금 잠깐 나왔는데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피카소 그림 같은 경우도 10,000개로 쪼갠 토큰을 사게 되면 누구나 피카소의 주주가 될 수 있다. 뭐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게 가능한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건가요? 사실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요. 근데 이제 이 에릭 트럼프의 얘기는 이것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현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뭔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뭔가 조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다 좋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그렇지만 못 사죠. 돈이 없어서 못 사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토큰화되면 누구나 이제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되는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아까 우리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의 금융기관이 갖고 있던 금융 권력이 이제 민중에게 이렇게 대중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투자하면서 또 버블이 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금융시장, 자산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됨으로써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에릭 트럼프 어제 포럼에서 연사로 나선 모습 아까 잠깐 화면에 보였는데 SNS에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에릭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을 주도하는 인물이죠. 네네. 암호화폐 사업을 주도하면서 네. 사실 트럼프 일가가 엄청난 부를 읽었습니다. 최근 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트럼프 일가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 가치가 2천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가문 전체의 자산이 막대한 증식 효과를 입증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자면요, 그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잖아요. 네. 그것에 육박하는 그 금액을 지금 현재 크립토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당선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레토릭이 아니라
본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이걸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으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있는 다양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중에 클래러티 액트라고 해가지고요.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명확성을 도입하는 법안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안이 좌초 위기에 놓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에릭 트럼프가 한국에 온 이유, 한국보다 잘하고 더 빠른 나라는 빨리 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봤더니 실제 한국에서는 미성년자 인구를 제외하고는 20% 이상이 1,000만 명이 이미 이 디지털 자산에 이걸 접하고 있다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이 한번 크게 유행을 했던 첫 번째 시기가 2017년 그쯤이었을 겁니다. 네. 그 당시에 뭐 중고생들도 막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국토가 좁고 뉴스가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또 인터넷 접근성도 높고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실제로 투자해서 또 내가 큰 수익을 봤다는 그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왜 에릭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 아시다시피 요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큰 뭐 반영이 클 것 같지는 않은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용이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르다.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에릭 트럼프 또 하나 눈에 띄는 일정이 어제 크립토 포럼 참석 이후에 어제 오후에는 하남 위례 성남 골프장 부지를 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K컬처 복합 컴플렉스 내 호텔 사업 관련해서 또 하남을 간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또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얘기가 뭐가 나오는 게 있나요? 이제 나오는 얘기는 딱히 없는데요. 네. 일단 이제 트럼프 일가 자체가 어쨌든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쪽에다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게 하남이잖아요. 네. 하남의 대표적인 시설하면 또 스타필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정용진 회장과의 또 연결고리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일가가 한국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를 유치하는 거니까 반길 만한 일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우리나라에 25% 관세 압박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좀 지지를 보냈길래 일본은 다른가 했더니 사실 그 전에 일본에게도 이미 불만을 표출했다고 하네요. 이게 굉장히 경로를 표했다라는 네. 보도가 외신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에 무역협상 타결 당시 약속한 대규모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본이요. 근데 이걸 트럼프 입장에서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 상호관세 판결을 위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걸로 이제 그러니까 다들 시장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보기에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1심에서도 행정부가 졌고요. 2심도 졌고 대법원에서도 법리적으로 보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질 거다. 패소 판결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보기에는 일본이 일부러 위헌 네. 판결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처럼 혹시 관세 재인상 카드를 내놓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또 나오니까 일본은 오늘 또 경제산업상을 미국에 급파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에게 일단 지지한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는 있는데 다음 달에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공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 판결이 언제쯤 나온다라는 게 예측이 되고 1월 말경에 나올 거라고는 예측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일단 그때까지는 버텼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지금은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는데 아직 알 또 수가 알 수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지금 3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대법원 판결로 그때까지 미뤄질 것 같고요. 그러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분명히 압박용 카드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7월에 타결이 됐단 말이죠. 그럼 6개월 이상이 지났잖아요. 아무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죠. 뭔가 트럼프가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제 중간 선거를 대비해야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지금 투자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적인 압박은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버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하든 버티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어제 우리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김민석 총리가 미국의 관세 압박 이 원인이 100% 대미 투자 지원이 100%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략을 쓰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사실 이제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다른 대체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체 수단을 쓰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많은 소요가 되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 301조, 스포라는 말이 들 만큼 굉장히 강력한데 그 당시에 왜 스포 301조를 쓰지 않고 대통령에게 뭐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가 긴급 경제 권한권을 행사했던 이유는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거든요. 스포 301조는 품목별로 하나하나 따져야 됩니다. 따서 시간이 다시 관세를 매기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정권의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시간을 오래 벌면 벌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오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대놓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이 모든 관세 정책을 좀 좌지우지했던 키맨이었던 러트닉 상무장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관직이 위태롭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앱스타인의 그 파일이 추가 공개되면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did not have any relationship with him. Did you, in fact, make the visit to Jeffrey Epstein's private island? I did have lunch with him as I was on a boat going across on a family vacation. My wife was with me, as were my 4 children and nannies. 앱스타인 파일이 참 미국 전역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인은 했지만 분위기 자체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연방 법무부가 새로 또 이제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했는데 그 파일에 보니까 문건에 250여 건에서 하워드 러튼의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워드 러튼이기 전에는 캔터 피츠제랄드라는 운용사의 대표 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앱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금융계 거물이잖아요. 네. 교류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아하. 없었겠죠. 네. 게다가 이제 맨하튼 부촌이 어퍼 이스트 사이드 쪽에서 사는 이웃 사촌 관계였기 아하. 때문에 네. 아마 개인적인 교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워드 러튼이 주장하는 거 교류가 있어서 친분이 있어 친하게 지냈지만 2005년에 앱스타인 집에 방문했더니 뭔가 혐오감을 느끼는 발언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후 공개된 문건을 보니까 그 이후에도 교류가 있었던 걸로 보이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실 미국에서 이 앱스타인 관련돼서는 굉장한 반감이 있거든요. 사임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아부 행렬에 또 합류한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구하고 있다? 이건 무슨 소린가요?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보통 터줏대감이라고 얘기하는 골드만삭스의 네. CEO가 그런 말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나쁘지 않다. 트럼프 집권 이후에 사실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성장하고 있다,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뭐 민간 기업의 CEO 입장에서는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정부가 지금 왜냐하면 특별히 뭔가 잘못된 지표가 보이진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는요. 뭐 지금 문제 없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의 이 포퓰리스트 정책 이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관세 인상 이후에 미국 고용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관세가 인상됐으면 미국 경제 내에서 사실 그 관세 인상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 부활이었잖아요. 그러면 제조업 관련돼서 고용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 AI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화두가 생기면서 그 반도체 산업의 어떤 중흥 이런 것들이 결국 전반적인 세계 경제를 부흥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세계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지표는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관세 인상 정책이 1년 정도 뭐 지난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관망하는 입장에서 제가 CEO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켜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BTS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21일에 BTS 컴백 공연이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가 벌써부터 달궈지고 있다는데요. 일단 광화문 행사에는 경찰이 최대 26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특공대도 투입할 거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한국을 찾은 BTS 팬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I'm very happy to hear the news that they can come back this year. I can be here. I'm also happy. I just plan to have a ticket in April, and I just to order the hotel and to see them. 네, 뒤에 이 BTS 굿즈와 뭐 사진들이 보여서 이거 어딘가 했더니 여기가 BTS 연습생 시절에 자주 갔던 식당이라고 하네요. 대단해요, 팬들. 네, 팬들의 정말 이 열기가 대단하고요. 네. 사실 그래서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26만 명이 모인다. 아마 뭐 혹시 기억하신 분들은 우리 2002년 월드컵 열기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때 이미 한 그 55만 명, 80만 명이 모인 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경험을 경찰이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통제한 게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 경찰청장이 이제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이게 그 구역을 15개로 세분화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9개 경찰서에 13개 강력팀을 배치해서 대응한다는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는 걸 보면서 네. 이게 BTS 공연에 대한 전 세계 관심도 놀랐고요. 이에 대응하는 경찰도 되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럴 때 숙박 요금은 2배 이상 올랐다고 하고요. 상권은 벌써부터 들썩인다고 합니다. 광화문 주변의 음식점들은 외국인 관광객 입맛을 겨눈 메뉴들을 준비하고 또 넉넉한 식재료 주문도 하고 있다고 해요. 명동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 광화문 공연 하나로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K-팝 데몬 헌터스 이후에 올해는 BTS의 컴백, 이것이 이 K-팝을 또 세계에 또 크게 알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류 문화와 더불어서 어떤 그 문화 산업까지 부응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나온 완전체가 다시 모이는데 예전의 실력을 보여주겠죠? 네. 네, 그러면서 또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이 굉장히 기다려왔던 순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가져올 문화적 파급 효과가 얼마일지.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이브의 그 주가를 좀 유심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BTS 광화문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에 나서는데요. 유럽은 BTS 공연이 열리는 곳의 숙박료가 8배나 폭등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그리고 8배나 폭등한 건 물론이고 네. 그 파리에 있는 최고급 호텔이 있는데 1박에 최소 400만 원이래요. 와, 근데 여기가 이미 예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와, 이 정도로 진짜 열기가 뜨겁고요. 네. 이 이제 BTS 노믹스라고 불릴 정도로 일단 이번 이제 공연 월드 투어에서만 1조 원 넘는 경제적 가치가 오는데 이에 대한 유발 효과, 경제 유발 효과 따지면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창조한 그 네. 스위프트 노믹스 있잖아요. 이거를 능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또 한글을 배우려는 한글 학교도 인기라고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파리에 세종학당이 있는데 2002년 수강생이 200명이었는데 작년엔 1000명으로 5배 늘었다고 해요. 네. 정말 파급 효과가 이렇게도 펼쳐지나 봅니다. 그럼요. 네. 지금은 저희 그러니까 교수들 사이에서도 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은퇴 후에 플랜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 중에서 한국어 자격증을 따서 미국 가서 한글 교사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이제 여러 분 계시거든요. 네. 그만큼 한글 배움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있다는 얘기이고요. 또 저에게 너무 반갑죠. 이런 그렇죠. 시대가 저는 사실 제가 20, 30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기대를 못했었거든요. 그때는 외국에 나가면 한국에 대해서 반응이 지금과는 전혀 달랐죠. 그렇죠. 뭐 재팬이신다고 물어보는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참 격세지감을 느끼고 좀 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 또 재밌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BTS 좋아해서 한국에 왔는데 와서 또 사주풀이 같은 걸 하는 게 또 관광 코스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이유가 한국식 MBTI라고 한다고 해요. 이게 보면은 사주풀이를 할 때요. 동양식 성격 도구라고 성격 분석 도구로 풀릴 수 있는 게 왜 네. 불, 나무, 금, 흑, 오행이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각각의 물질의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사람한테 대입이 되면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국식 MBTI를 체험해 보기 위한 신점도 굉장히 많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영어위로 통역사 고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외국인이 붐비는 뜻밖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란 기자, 송원재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라이브에서 또 화제의 소식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쏘아올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합당 논의. 지방선거 전까지 논의 일체를 중단한다고 정 대표가 직접 어제 저녁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당내 갈등에 책임을 통감하고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다만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방선거 전부터 준비에 착수해서 통합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시한으로 정한 13일보다 더 빠르게 나온 이 민주당의 답변, 조국혁신당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임받을 것입니다. 양당 간의 회동이 이루어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조국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도 동의하고 당원들에 대한 사과도 받아들이겠다 화답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또 추상적인 구호뿐인 건지는 회동을 통해서 정리해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직후에 정청래 대표도 민주당 최고위를 통해서 지선을 위해서 큰 다툼을 바탕으로 총단결하자 의견이 갈렸더니 지도부와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내 갈등이 정리가 되니까요. 이제 불씨가 청와대로 튀는 모양새입니다. 합당 반대파로 알려진 강득구 최고위원의 SNS 글이 단초가 됐습니다. 지선 이후의 합당 등이 대통령의 바람이다. 이렇게 홍익표 수석이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세 지워졌습니다. 이걸 빠르게 소위 박제한 야당, 개혁신당 등 일각에서 당무 개입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선 거죠. 당이 결정할 사안이다. 청와대는 논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죠. 어제는 묵묵부답이었던 강 의원 역시 조금 전 최고위에서 사과했습니다.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 올려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내리라 그랬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대통령과 총리님 사실관계가 안 된 얘기였는데 잘못 올린 거다 해명을 했죠. 자, 무산된 합당 논의, 남겨진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서 감치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얘기 며칠 전에 전해드렸죠. 문제가 됐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때였습니다. 엉뚱한 재판에 가서 거듭 발언을 요청했다가 감치 집행을 당했던 거죠. 별안간 어제 김 전 장관 재판에서 이 얘기를 꺼내든 변호인단이었습니다. 장관님의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이 감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 재판부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재판부께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판부가 꼭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이후에 대응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종전 아까 말씀드리는 거 이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장님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고 계셨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른 재판부인데 이 다른 재판부의 감치 집행 계획을 알고 있었나? 재판부는 대답을 하지 않았죠. 입장을 듣고도 보시는 것처럼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알고 있었는지, 아니 알면 어떡할 건가? 특검이 개입하면서 양측의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송 지연을 위한 시간 잡아먹기라는 것이 절대 저밖에 그렇지 없는 않습니다. 이유입니다.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아니 이걸 이 얘기가 소송 알았다면 지연에 변호인들이 해당하는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얘기를 하는 저런 것들이 것입니다. 바로 목리를 부리는 것이고 아닙니다. 재판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과 무관한 거기 때문에 서 검사님 사과하십시오. 저런 것들이라뇨. 저런 말들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변호사들이 저런 저희들이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재판장님 담당하는 이 재판 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재판 지연이고 목리다. 저런 것들 사과해라. 말꼬리를 잡고 특검과 고성을 주고받은 변호인단의 모습이 어제 화제와 함께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감치된 이하상 변호사는 이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는 주장과 함께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이걸 기각했는데요. 또 다른 감치 대상자죠. 권우현 변호사는 어제도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자, 곧 설인데 전입니다. 그 옆은 무인가요? 친절하게 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실까요? 일명 주사임으로 알려진 이모 씨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의 불법 의료행위, 대리 처방 관련 핵심 인물이죠. 사람이 한번 죽다 살아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 사실이 아닌 것까지 내가 감당할 이유가 없다. 심경 변호와 함께 방송인 전현무 씨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사진을 함께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직후에 이모 씨의 팔로우 목록에는요. 전현무 씨와 출연 예능이죠. 나 혼자 산다의 공식 계정만 잠시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폭로를 예고하는 걸까요? 지난 2016년 해당 방송에서 전현무 씨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재조명돼서 논란이었죠. 관련해서 진료 기록까지 공개하면서 해명을 했던 전현무 씨였습니다. 해당 의혹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내일 박나래 씨는 이 강남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처음으로 피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자, 경찰이 수사 중인 박나래 씨 사건은 불법 의료 행위와 전 매니저들 간의 갑질 의혹 등 8건이죠. 이 가운데 6건의 수사가 현재 강남서에서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피고인 조사 이후의 상황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밀라노로 가볼까요?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내고 있을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죠. 곽윤기 해설위원이 유튜브를 통해서 선수촌 식당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젓가락이 없네. 누들이 없나 보다. 젓가락이 없는 거 보면은 요플레 있고 여기 뭐야? 여기 견과류. 오. 계란이고 모짜렐라 치즈고. 계란이 좀 작은데? 이 정도면 조금 작긴 하다. 좀 작다. 토마토 소스랑 곁들인 피쉬. 여기는 뭐지? 비프? 비프. 야. 근데 내가 듣기로는 평창에는 음식 종류가 420가지라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딱 세도 한 20가지 내외 정도 되는데. 평창 때는 진짜 외국 선수들이 그냥 식당에 계속 와요. 계속 먹고 맛있다고 하면서 배 탕탕 퉁퉁퉁 두들기면서 살쪘어 선수들이 와서. 그리고 그냥 가볍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부터 저 끝까지 다 음식들이 쫙 깔렸어. 진짜. 그래서 지금은 노는 공간이 많지. 젓가락도 없고 보니까 이제 국수류 아시안 음식도 없는 것 같다. 대충 봐도 음식 가짓수가 얼마 안 돼 보인다. 이 대목에서 지난 평창올림픽 선수촌 음식이 참 좋았다. 다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것만 먹고 있으니까 물린다는 우리 선수들의 이야기. 그럴 만도 하죠. 다행인 건 대한체육회가 2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현재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준비된 육류만 700kg에 달한다고 하죠. 이렇게 제육 같은 고기가 가득한 한식 도시락이 우리 선수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때는 전이라든지 사골국 같은 명절 음식도 제공이 될 계획이라고요. 한국인은 밥심이죠. 우리 선수들이 든든하게 먹고 무사히 대회 잘 마치고 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볼게요. 많이들 찾는 그 프랜차이즈 카페 스타벅스입니다. 인기 있는 매장은 주문 전에 자리 잡는 것부터가 일일 때가 많죠. 한 항공사 승무원들이 이 스타벅스 매장을 꼭 가방 보관소처럼 이용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렇게 좌석과 통로 곳곳에 가득 메운 캐리어들로 손님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건데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매장이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 대사관 근처인데 승무원 비자 인터뷰를 앞둔 승무원들이 대거 몰리면서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매장 측에 따르면 30-40명이 한꺼번에 와서 실제로 음료는 한 5잔에서 10잔 정도만 시키고 이렇게 장시간 짐을 놔두고 자리를 비웠고 또 매장 측의 자제 권고에는 일부 승무원들이 반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반복되면서 불편을 겪은 매장 이용객 제보를 통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결국 해당 항공사가 이렇게 머리를 숙였는데요. 매장 이용객과 영업장에 사과드린다면서 철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약속했습니다. 논란의 이야기까지 한번 전해봤습니다. 중요한 세상 성세 부동산세 양도세 세상 세금 너무 많아 안수남의 세세 네, 세상의 세금 상식을 세세하게 알차게 전해드리는 안수남의 세세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경제라이브에서도 등장을 했던 주제입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이야기, 임대주택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관련 방송을 했지만 이후에도 보시고 나서도 이제 헷갈린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워낙에 까다롭고 복잡한 얘기인데 네. 하나하나 또 배우는 자세로 오늘 네. 풀어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 중과 배제 관련해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요건에 관한 얘기인데 네. 의무 임대기간 부분은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대 등록 시기에 따라서 네. 의무 임대 기간이 좀 다르고요. 또 세제 혜택에 따라서 또 요건들이 다 다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득세법상 임대 요건이 있고 또 조세특례 제한법상 또 요건이 있어가지고 예. 그것이 혼용돼가지고 일반인들이 또 혼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법상으로 네,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부분도 네, 있고 네.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따라서 이제 의무 임대 기간에 다르게 적용을 받는다는 건데 네. 이게 계속해서 개정된 법의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으니까 최초로 우리가 시행될 때가 2004년도 1월 1일부터 이것이 예. 시행됐거든요. 다주택자 중과세 그때는 이제 규정이. 법령도 임대주택법이었어요. 예. 그때는 의무 기간이 5년이었고 그래서 세법하고 그때 임대주택법 동일하게 맞춰져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것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그게 단기 2015년이었고 13년이 바뀌거든요. 13년인가요? 예, 단기 4년 그다음에 중공공에서 8년짜리로 바뀌거든요. 바뀌었는데 우리 세법은 예. 그대로 5년짜리가 시행됐던 거죠. 그러다가 2018년 4월 1일부터 8년짜리가 도입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5년 8년이 돼 있었고 예. 민특법은 4년 8년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의무 임대기간이 서로 다르게 규정을 하고 네, 있었어요. 네. 세법에서 예. 좀 다르게 보고 그래서 있었다. 4년을 채우고도 세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1년을 더 해야 되는 그 예. 상태였죠.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소득세법도 나중에는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네. 네, 또 바뀝니다. 예. 결국 이제 세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잠재적인 중과 대상자, 이 납세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 부분이라는 건데, 네. 자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가 이제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대통령은 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좀 손봐야 된다라는 네.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지금 알고 계신 거는 대통령께서 알고 계신 거는 자동 말소가 되면 예. 의무 기한 충족하고 자동 말소가 되면은 양도 기한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주택자 중과세를 예. 배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등록하고 미등록하는 주택하고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예. 이것도 예를 들어서 등록 의무 기간이 끝나고 3년이나 5년 정도 양도 기한을 정해 줬어야지 예. 이걸 계속 주면 어떡하느냐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별은 있지만은 또 사실은 이게 최초로 도입됐을 때만 해도 예. 의무 임대 호수가 있었어요. 호수. 그때는 5채였습니다. 예. 5채를 갖고 5년 동안 하면서 5% 준수를 해야 되고 의무 기한을 지켰어야 되기 때문에 요건이 더 까다로웠기 때문에. 까다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제 혜택을 조금 그때는 과하게 줬거든요. 예. 그렇게 줘도 임대 등록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주고 예. 해서 정부에서 그런 제도들이 도입된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의무 기간이 다 충족되기도 전에 8년짜리를 아파트 같은 거 자동 말소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동 말소 시켰는데 이거를 다시 중과세를 해버리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과세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부의 문제의식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부분이고 네. 자, 앞으로의 세제 개편 축소가 또 얼마나 될지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현행 기준으로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비교가 된다는 거죠. 네네. 자, 등록 시점에 따라서 의무 임대 기간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임대주택의 지금 의무 임대 기간이 5년짜리인지 뭐 8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특법이 예. 4년짜리, 8년짜리 있다가 예. 단기 4년짜리를 2020년도에 대대적으로 폐지가?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8년짜리도 폐지시켜버리고 네. 전체를 10년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 3월 말까지는 5년. 예. 4월 1일부터 2020년 8월 19일, 8월 17일이죠. 네. 8월 17일까지는 8년. 2020년 8월 18일부터는 10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언제 임대 등록을 했냐에 따라서 의무 기간이 달라지니까 네. 요걸 본인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해당되는 구간을 아마 빠삭하게 알고 계실 텐데 한번 확인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또 같습니다.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요.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예. 1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예. 세제 혜택을 안 줘요. 그게 본인이 취득 시기를 확인해 보시고 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취득했는지 또 그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네. 일단 뭐 임대 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좀 점진적으로 줄어왔다라는 기조가 좀 보이는데 네, 네. 일단 2018년 9월 13일 9.13 대책이 또 기점이 된 게 맞습니다. 이 이후로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가 안 되는 거죠. 중과세 배제도 안 되고요. 네.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도 이것도 없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추징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혜택을 축소시켜 버렸던 거죠.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헷갈리는 건 이제 법 개정에 따라서 네. 의무 임대 기간이 지금 끝나고 자동 말소되는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경우가 있고 반대로 그 전에 본인이 선택해서 자진 말소하는 경우도 있었을 네, 텐데. 네, 네. 자, 이 두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지금 적용 여부가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동 말소자는 아까 말씀드린 또 4년, 8년을 다 채운 사람들, 그러고 나서 자동 말소된 것들은 중과세에서는 양도 기한이 제한이 없어요. 예. 근데 자진 말소자들 있잖아요. 예. 의무 기한이 4년, 8년짜리는 2분의 1이 경과된 상태에서 자진 말소를 했으면 자진 말소일로부터 1년 안에 양도를 해야만이 혜택이 예. 주어집니다. 그래서 양도 시기에 제한이 있으니까 네. 요거는 본인들이 자동 말소인지 자진 말소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네. 돼요. 자, 네. 법 개정에 따라서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뒤에 자동 말소가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이제 양도 기한 없이 다주택자 중과 배제 혜택이 적용이 되는 부분. 네, 네. 그 전에 의무 기간 반을 채우고 나서 자진 말소한 경우는 1년의 기한이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로 정리를 네, 좀 네.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의무 임대 기간을 중심으로 이제 요건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더 복잡하잖아요. 지금 네.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임대료만 볼 것이 아니라 예. 제일 중요한 요건이 구청에 꼭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근데 구청에 등록들은 많이 하셨는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빠뜨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구청에 등록하는 것, 그다음에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 이게 지금 별개군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자 등록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초창기 있다가 중간에는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예. 구청에를 하면 세무서에 자동 통지 가도록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다 체크를 하게 돼 있었는데 체크가 누락되면 또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자체와 세무서를 네. 모두 가야 하고. 네. 그리고 임대 기간 중에 그 5% 임대료 상한율을 꼭 예. 지키셔야 되는데 물론 구청에서 5%가 넘으면은 반려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일정 기간 그렇게 요건을 검토를 해주신 구청이 있는가 하면 예. 검토를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이제 5% 이상 인상을 한 경우도 있을 맞습니다,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받아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이제 지금 한 번이라도 그것이 상한율을 위반했으면은 예. 탈락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걸 제외하고 다시 5년 충족하고 이게 안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게 이제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거. 임대 개시 당시, 네. 임대 개시 당시 그 주택 공시 가격이 준수를 해야 돼요. 가격 요건이 있는 거. 가격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게 수도권은 6억, 네. 그다음에 지방은 3억이었거든요. 예. 이 요건까지 꼭 충족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택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요건 네.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를 네,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가격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임대 개시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모호함을 느끼는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서 네. 이게 뭐 취득한 시점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이제 임대 사업을 등록한 시점인지 혹은 임대인이 들어온 시점인지 언제를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게 돼 궁금해요. 있는데요. 우리 세법은 명확하게 돼 있어요. 예.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짜, 예. 그다음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날짜, 그다음에 실제로 임대가 개시된 날짜. 네. 이 세 날짜 중에서 제일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날짜를 다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취득 시점은 아니고 네, 네. 등록 시점과 실제 세입자가 들어와서 임대가 시작된 시점 가운데 더 늦은 날짜로 맞습니다. 골라서 네,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요건 말고 뭐 면적 제한 이런 것들은 없나요? 이거는 이제 아마 임대주택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그렇습니다. 다를 것 그때 같습니다. 이제 건설 임대가 있었고 예. 매입 임대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 매입 임대예요. 예. 건설 임대는 땅에다가 본인들이 지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들은 건데 그때 매입 임대는 한 채만 있어도 되는데 예. 건설 임대는 두 채 이상 해야 돼요. 예, 요건이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건설 임대는 면적 기준이 있어요. 면적 기준이 예, 있어요. 예, 건물은 298제곱미터, 그다음에 땅은 149제곱미터 이상 네네. 예, 이하로 이제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네. 매입 임대는 건물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가액 제한만 있고 호수도 네. 한 호 이상만 하면 되도록 예,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이야기하는 대다수의 등록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이제 매입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면적 맞습니다. 제한은 없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런 부분도 하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공시가격 요건을 이야기했지만 네, 네. 일부 이제 6억 원을 넘는 임대주택들, 강남의 네. 아파트는 대개 이럴 텐데 네, 네. 자, 이 경우에도 지금 혜택을 보고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 근거법이 다른데 예. 이제 일반인들한테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장기 임대주택은 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종합부동산 세택, 예. 거주주택 비과세 이런 것들을 받는 거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어요. 거기 따르는 매입 임대주택은 지금 가액 기준을 적용받는 거고 예. 그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의 혜택이 또 하나 있어요. 네. 그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1호 이상을 예.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주면 8년짜리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50%, 예. 10년짜리는 70%를 해주도록 돼 있는 그 당해 주택에 대한 네. 체제 혜택이죠. 예, 그 혜택은 따로 조세특례 제한법이 있었는데 거기는 가액 기준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가액 기준이 없고 면적 기준만 있다가 네. 가액 기준이 중간에 나오거든요. 언제 나오냐면 2018년 9.13 조치에서 네, 나와요. 9.13 대책 때. 네, 그래서 9월 14일 이후 취득한 거는 면적 기준에다가 가액 기준까지 이제 동시 적용되는데, 네. 그러다가 지금 8년짜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동 말소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10년을 갈 수는 없죠. 그렇죠. 8년에서 끝나버려요. 자동 말소가 자동 되는 말소 돼서 그래서 10년까지 못 가고 50%서 끝나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 이제 이혼 소송을 낸 경우가 있었어요. 나는 10년까지 가려고 했는데 네. 정부에서 막아갖고 못 해줬는데 그건 이혼 아니냐. 예.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는 이혼이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과거에 준공공 임대주택이라고 불렸던 지금 이제 장기 일반 임대주택에 용어가 해당하는 바뀌었습니다. 부분이.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공시가격 6억을 그러니까 초과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되잖아요. 예. 그러면 세율은 20% 30% 중과세가 되는데 네. 이제 일반 주택이었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못 받는데 네. 여기서 50% 받는다 그러면은 50%는 받으니까 예, 세부 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네. 예, 굉장히 차이 납니다. 과세 구간은 이제 네.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를 못 받는 그 구간에 해당하지만 장특공제는 받을 수가 있다. 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장기 일반 임대주택 가운데서 가격 요건 6억까지 맞추고 네. 다른 복잡한 요건들도 다 갖췄다면 지금 장특공제도 해서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까지 다 받을 다 수가 받는 거죠. 있겠어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과 폐지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까지도 받는 것도 네. 예, 두 가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 최적의 요건을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겠죠. 네, 이런 최적의 조건에 해당하는 네.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지난 문재인 정부 때였죠. 2018년, 2019년까지 민간 네. 임대주택 사업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 시기에 임대 등록이 많이 이루어졌고 네. 이제 8년이 지나서 올해부터 말소돼서 나오는 물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이 네, 가운데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9.13 대책 이후에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아파트들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네. 앞서 말씀하신 이 배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종부세도 합산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런 분들은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8년을 다 채우고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돼 버리니까 네. 세율은 중과세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과세율은 적용받고 50% 장독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 네. 그 세금하고 음흠. 그다음에 우리가 5월 9일 이전에 지금 4년은 경과됐으니까 예. 자진말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종부세는 추징은 안 당해요. 그래서 2분의 1 경과한 이후에 우리가 세입자로부터 동의만 구하면 자진말소 예. 시킬 수는 있어요. 네. 자진말소 시켜가지고 5월 10일 이전에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중과세율 적용 못 받지만은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2%짜리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액 비교를 두 가지를 해보셔서 예, 내가 지금 자동말소 시킬 건지, 예, 그다음에 자진말소로 갈 건지 이걸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임대 기간 등을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하나 짚어보자면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거를 지금 한 채 주택으로 볼 건지 여러 채로 볼 건지에 따라서 네. 역시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적용 여부도 네. 달라지잖아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단독으로 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해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그렇습니다. 때는. 예. 근데 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본인이 선택하게 돼 있는데 예. 왜 선택을 하면 왜 그러냐면은 여러 채로 인정은 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가액 기준이 3억이잖아요. 예.
그럼 한 가구가 3억 이하면은 주택수 다 빠져버리죠. 전체로는 3억 넘더라도 몇 채가 되더라도 가구당으로 3억이 미하는 네. 예, 그거는 제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짚어봤던 부분이죠. 공동주택으로 본다면 네. 지방은 3억 원 이하, 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 중과 배제가 된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 보니까 앞으로 정책 변화의 가능성도 있고 네. 이렇게 임대주택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마냥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자, 대비해야 될 포인트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어주신다면요. 하나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가 굉장히 아니에요? 중요한데 네. 첫째 보유기간 중에 5% 상환율 꼭 지키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임대 개시 당시 6억, 3억 가입 기준. 이 요건들 지금 네, 하나하나 맞습니다. 따져봐야 네. 되는 그다음에 내 의무 임대 기간이 5년짜리인지 8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9.13 조치 이전에 산 건지 네. 이후에 산 건지 그때 내가 1주택을 갖고 있었는지 네. 2주택자였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임대주택과 관련된 거는 세무사님 세 분하고 꼭 상담하셔야 됩니다. 세 분이 필요하다. 세 분하고 꼭 네. 상담하셔서 실수가 안 나와야지 큰일 납니다. 이거는. 네. 자, 전문가 상담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참 어려운 얘기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 관한 이야기 또 솔솔 나오는 세제 혜택 축소에 관한 이야기까지 임대주택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봤습니다.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